첫 주제어는 또 나간다. 예, 또 출마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누구 얘기인지는 바로 이어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는 내년 6월에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도 저는 제가 나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아니 뭐 1등 하고 계신 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지 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가야죠. 예, 일단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또 나가야죠 이렇게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일단 지금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지금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가처분 신청 결과를 봐야 되지만 그리고 비대위가 끝나고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결정을 안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이 비대위 체제로 가기는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렇게 내년 6월 전당대회를 못 박았던 이유는 본인의 징계가 잘못된 것이었다, 억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의 본래 임기인 내년 6월까지를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전에 전당대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1월 6일 넘어서 진행되면 출마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가 이제 풀리니까. 그래서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때도 제가 볼 때는 다시 재출마하기보다는 그 전까지의 당내 상황에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를 좀 두고 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그때 가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나왔던 저 이야기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서늘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징계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그래픽에 살짝 나왔는데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지고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본인의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이제 본인은 못 나가고 다른 적당한 사람을 본인의 지지층이 밀어줄 거다라고 그러는데 어제는 내가 또 나가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뭐 실제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당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또 전당대회가 지금 명확히 언제 어떻게 치러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6월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서 지금 윤리 징계 전에도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또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선수를 뛸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당원 모집 열심히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그 도와주는 지지자로서 지원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로서 보이는 거는 후자 쪽이 강하겠죠.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그때 A, B가 나오면 본인이 밀어주고 C, D가 나오면 자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안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 B라는 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C, D는 뭐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개해 주세요. ABC. A, B는 저만 누군가요? 모르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 아시는 제가 거예요? 알기로는 지나간 얘기잖아요. 네. 권영세, 김기현 의원이 나가시면 당대표로 어. 그럼 자기가 도와주겠다. 아, CD는 이제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나가면 자기가 막거나 자기가 나가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구도로 이제 진행되다가 징계를 먹고 이제 대표가 아닌 상황이 됐는데 일단 전당대회 자체를 6월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만약에 전당대회를 정말로 본인이 당원권이 이제 정지에서 풀려서 온당하게 피선거권이 복원이 돼서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작년 6월 11일 전당대회처럼 그런 표가 나올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보단 떨어지겠죠. 그럼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은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예.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다른데 6월 말고 다른데 당대표 선거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행위는 재판부에 대고 자기가 얘기했던 이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예전에
이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것이고 내년 1월까지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이고 본인의 징계가 풀리면 자기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해서 6월까지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예. 그때 당대표 선거를 치른다라는 본인의 세계관 이 안에서 다른 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봤던 게 이제 말실수고 어제 SBS에서 말한 것이 본인의 세계관 안에서 정합성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주장의 논리 속에서는 이게 그냥 타당한 원론적인 얘기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쯤에 아마 판사가 판단하게 될 거고요. 당내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언제가 좋냐. 요거는 지금 김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모르지요. 근데 일단 기각을 전제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 끝내고 시작하는 게 좋다. 김기현 의원은 빠를수록 좋다. 비상체제가 지속되는 건 안 좋다. 특히 내년에 여는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감과 정기국회를 제대로 잘 치르는 게 먼저다.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고 다음인데 오늘 의사 일정이 합의가 됐어요.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후다닥 할 수가 있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정기국회 12월 9일까지 뭐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국정감사는 10월 24일까지인가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산심사하고 이제 할 텐데 그러면 국정감사 지나고 나면은 국정감사 때보다는 의원들의 이제 일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12월 막 너무 뒤에 가면 또 연말연시 있으니까 그 짬을 보자면 아마도 12월 중순쯤에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국회 다 안 끝나더라도 공고 작업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날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 대관이 가능한 날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 아니야? 여기서 핵심은 후보 등록일이고요. 그렇죠. 후보 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뒤 나머지 40일을 기산해서 맞추면 되는데 후보 등록은 언제 하면 되냐면 12월 5일부터 7일 월화수 사흘간 실시를 하면 됩니다. 예. 이준석 대표 징계가 한 달 남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예산안이 왜 중요하냐면 여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놓고 야당이랑 어떻게 붙어서 뭘 내주고 뭘 가져오느냐 싸움인데 이제 이 예산법이 바뀌어갖고요. 11월 말에 통과 안 되면 정부한 대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11월 30일인 수요일부터 1, 2일 정도면 다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까지 끝나면 일단 그 뒤에는 뭐 사실은 정기국회가 남았다고 하지만 큰 의미가 없어서 정기국회 걸어서 시작하면 5일에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1월 15일쯤 전당대회를 하는 예정으로 잡아서 역으로 할 텐데 이 일정은 곧 새어나오게 되어 있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큰 데를 잡아야 대관을 잡아야 된다. 1월 중순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 그렇죠, 이런 예. 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거 잡는 것을 지금 잡지 않으면 어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오늘 이 방송을 이제 국민의힘 기조국 그 당직자들이 잘 볼 것 같아요. 보고 이제 역산을 역산하겠네요. 해서 스케줄을 짜야 될 것 그런데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단촐하게 여는 방법도 있어요. 상당 부분은 ALS를 대체하고. ALS를 일단은 대체하고. 빌려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뭐 장소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그 시점에 이렇게 당겨서 하기보다는 저는 한 2, 3월 넘어갈 것 같은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본인이 선수로 뛰고 싶었던 분이잖아요. 네. 당대표 도전하고 싶었던 분인데 어쨌거나 비대위원장을 지금 울며 겨자 먹기인지는 뭔지 모르지만 맡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이 자리를 내놓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혁신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그 자리를 내놓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질 네, 거다. 제가 보기엔 내년으로 그럼 갈 것 이준석 같아요. 대표도 또 출마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한 스토리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네. 조항이 자격이 후보 등록일 현재 당원권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후보 등록을 받을 때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하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죄송한데 또 하나 걸리는 예. 규정이 뭐가 있냐면요. 아마 이거는 그 당과 민주당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후보 등록할 당시에 권리당원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권리당원은 그 앞전 6개월 동안 당비를 낸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거 진짜 의외의 1월에 뉴스인데. 풀리더라도 지금 당신은 권리당원이 될 수 없으니까라는 뭐 이런 조항들이 붙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책임당원이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당원이나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국민의힘 사정을 몰라서 당원권 전문 변호사 같은
뭐 이런 얘기까지 연구를 잘하셨네. 대단하십니다. 아니, 썰전에 보시는 분들 워낙 당규에. 재밌어하셔가지고. 전당대 준비위원장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이 권리당원과 당비 납부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나름 다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 상처가 권리당원이라 안 많을수록 하고 배우는 게 많다. 네. 뭐 이렇게 볼 이제 수도 있겠네요.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3개월이죠. 우리 3개월이에요. 예. 3개월 당비를 납부해야만 책임당원이 되는 거예요. 당원권이 정지돼 있다고 해서 당비를 납부하면 안 되나요?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것도 자동으로 이체될 될 걸요. 것 같은데, 네. 당원권만 없는 거지 당원으로 쓸 의무는 자격은 계속 갖고 되는 있잖아요. 거지. 의무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지금은 이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요. 징계도 했는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좀 펼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를 해당 행위로 또 다른 제명하는 징계를. 그런 방법도 또 연구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소장님,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봐선 또 그렇습니다. 변호사 하시려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김 소장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는데 12월 5일 날 후보 등록 공고가 날 수가 있다. 12월 5일이 제가 보니까 월요일이네요. 예, 5, 6, 7 월화수가 후보 등록 공고를 내기 딱 좋은 날이죠. 딱 좋은 12월 초다 이런 말씀이죠. 사무총장 하세요. 네. 김성애 소장 자막으로 해주세요. 김성애 소장 가르사대 12월 5일 후보 등록하기 좋은 날. 좋은 날. 딱 좋은 날. 딱 써야 됩니까? 딱 알겠습니다. 써야죠. 딱 좋은 날.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좀 듣게 딱 네, 좋은 딱 날이죠. 좋은 날. 네, 맨날 자원 가입하기 네, 딱 좋은 화요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일단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정기국이 끝나고라고 얘기했고 김기현 의원은 비상체제가 내년 넘어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12월 5일 딱 좋은 날로 일단 썰전 라이브에서 김성애 소장을 기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앞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A, B에서 B라고 말씀하셨는데 A일 수도 있어요. 아, A, 예. A일 수도 있어요. A 또는 B인데. 예. A 또는 예. B인데. 순서는 제가. 예. 이게 김기현 의원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대로 갖고 오면은 지금은 불리하죠. 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말한 거니까. 그럼 이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예. 이제 그때 상황이 그랬었다. 이제 그 그때 얘기고. 이준석 대표의 AB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 AB로 김기현 의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이 사태가 지금으로는. 생기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의 A라면 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용태 전 예, B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A는 하나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면 C, D 중에서는 뭐 장해찬 C, 위원장 뭐 이렇게 C, 가는 D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E, F, G 뭐. 그만큼 많다라는 걸 은연중에 구도로 지금 진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네. 저희가 지금 뭐 유튜브 좀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댓글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또 패널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좋은 글을 골라서 선정하고 그중 무작위로 두 분을 사실 무작위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패널들이 먼저 크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앞서 이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얘기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장해찬 본부장과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전제는 어제 장해찬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던 내용인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 이준석계 청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했던 청년 본부장으로서 이준석 전 대표의 선당 후사를 촉구합니다. 장해찬 이사장의 발언의 요지는 이겁니다. 마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층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안 그렇다. 그렇지 않은 청년층.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또는 반대 입장의 청년층도 많다라는 입장입니다. 장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리자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에 쭉쭉 있고 그 뒤에 예찬아 그렇게 해서 네가 더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널 응원할게. 그러자 장해찬 이사장이 거기에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형님, 저도 오세훈 홍준표 시장도 형님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도 이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네요. 이 전 대표가 다시 또 페이스북 글로 답글을 달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모르겠다. 어느 길을 가도 나는 예찬이 응원한다. 장발장이 빵을 훔쳐도 호구주책이고 예찬이가 어떤 길을 가도 호구주책이다. 그냥 레미제라블이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앞서 얘기한 김용태 최고위원에 대한 언급들 갈등이 약간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지금 근데 우리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인 또는 청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제 패널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볼썽사납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건 썰전이 아니에요. 설전이죠. 설전을 주고받으니 참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제 당대표까지 했고 지금 징계 이후에 당내 갈등이 한 복판에 있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장해찬 이사장이나 또 어제 장해찬 이사장 기자회견을 보고 또 김용태 최고나 뭐 그 나국대 대변인이나 또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계속 날석에 지금 교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이 참 재밌다고 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재밌게만 하지는 않아요. 참 씁쓸합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재밌고 국민의힘에서는 씁쓸하고 씁쓸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네, 상황인 저는 것 그래서 같고요.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또 거기 댓글로 굉장히 비아냥거리듯이 했고 그걸 또 다시 또 대댓글을 달아서 거기서 형님이 튀어나오니까 더 웃긴 것 같아요. 마치 그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영원한 브라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참 씁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레미제라블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제가 볼 땐 미저리 같아요. 그냥 미저리.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예, 레미제라블이 아니고 미저리다. 미저리.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레 미저러블 이게 단어가 이제 레 프랑스어잖아요. 미저러블. 더 미저러블인데 예, 거기서 미저러블은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네. 예, 가엾은 사람, 불쌍한 사람인 것이라서 이 두 번째 글은 밑에 문장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은 호구지책으로 하는 일이고 참 비참하구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돌려서 하는 것인데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아야 될 포인트는 이 그룹들이 갈라졌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한 번도 같은 팀이었던 적이 제가 보기에는 예.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서로 날이 서 있었고 서로 이 부딪히는 대립의 지점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단지 나이가 같다고 해서 같은 계파를 가는 일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해볼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품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딱 처음에 보고 형님, 영원한 형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딱 바로 드는 제목이 영원한 형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참고로 장해찬 이사장은 88년생,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입니다. 그렇죠. 아니- 3살 형인데. 예. 저는 뭐 아들이 없습니다만은 그 아들 있는 집 보면 엄청 싸워요. 형제끼리도. 친형제끼리 얼마나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뭐 친형제도 아닌데 싸울 수 있죠. 의견이 다르면. 그리고 대선 때 저는 그 형님 이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대구에서 뭐 할 때 예 형님 막 이렇게 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웬 형님 동생이 이렇게 많은지 의형제도 많고 친형제는 없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나무라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제 낯선 풍경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서로 날선 비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낯선 풍경이긴 한데 또 한편 생각하면 언제 이렇게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보수 정당에서 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던가 이게 예. 부각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잘 발전만 시키면 건전한 어떤 정치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젊은 느낌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 올드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목소리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내부에 어떤 분출되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순화된 방향으로 조금 더 건전한 비판을 서로 하는 이 모습이 민주당 안에서는 조금 분출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굉장히 뭐 생각해 주는 척하지만 굉장히 더 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청년들이 서로 목소리 내서 싸우는 게 너무 보기 좋다라는 싸우라는 말씀이신데 얘기잖아. 더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죠. 참 보기 좋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을 디스하시면서 결국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대변되는 정당이 일단 살아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일단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쏘아올린 이 논쟁의 촉발로 인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보기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그래 너 누구 자리 하나 받으려고 줄 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아냥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 왜 당신이 먼저 청년들의 이 정치적 지지를 다 독점하지 마 뭐 이런 걸로 지금
치고받고 지륵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힘의 내분 수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형님 동생 이야기에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형님 하는 사람을 제게 별로 안 믿습니다. 예. 예, 배운 사람은 그래요. 쉽게 정치- 형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한 형 동생을 지났다면 예. 형님을 하도 되지만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만난 지도 1년도 안 됐는데 형님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특정 의원이나 특정 이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의원의 특정이 정치권에 형 동생, 형님 동생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죠. 뭐 그냥 일상 단어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정말 친하면 형님이라고 안 하고 형이라고 그러죠. 예, 다릅니다. 그건 다르고 장해찬 그러네요, 형. 아니에요, 형이십니까? 아니, 제가 사실 비슷하잖아요. 예. 빠른이어서. 내가 예. 형이지. 이제 장해찬 이사장 얘기가 일견 합리적인 것도 좀 있어요. 예.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한 거는 맞는데 이제 너무 길었고 얘기가 이 뒤에 SNS를 통해서 서로 뭐 형 뭐 이러면서 나오니까 주장의 합리성은 잊혀지고 둘 사이에 설전을 벌인 것만 남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주장을 펼치더라도 그런 방식과 메시지 전달의 어떤 효과성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당이 이제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뭐 다투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또 생각해 봐요. 김희정 의원께서 너무 실망하시는데 거기도 개딸들이 계시잖아요. 수많은 딸들이 있어서. 그럼요. 예, 큰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치권에서 형님 동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단일 민족의 폐해인가 뭐 이런 느낌도 아니죠.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아니죠. 앞서 이제 영원한 형제는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김성애 소장님의 지적처럼 사실은 두 사람은 그냥 사석에선 친하게 말을 어울렸지만 노선은 계속 달랐습니다. 특히 장해찬 이사장은 윤석열 이전의 대선 후보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부터 첫 번째 영입 인사였고요. 과거에 이른바 체리따봉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측근임을 또 내세운 바가 있는데 얼마 전 저희 썰전 라이브에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무관하게. 1년 전 인터뷰에서 제가 뭐 대통령님에 대한 좀 뭐 어떤 좋은 이야기, 에피소드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에 저 이모티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뭔가 다른 수용되고 이야기보다 좋아졌을 이런 때. 이모티콘이 오면은 아, 제 보고가 잘 읽혔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인지를 했었습니다. 김성희 예. 부장님은 그냥 같이 묻어가셨는데 네, 장해찬 이사장. 좋네요. 예, 자료하면 자주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안 나오는 날도. 저희 내부의 자료화면으로도 많이 저희가 또 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해찬 이사장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지금 계속 아까 청년들끼리 날선 설전을 벌이는 걸 비판했지만 장해찬 이사장의 저 기자회견은 저는 그 방식이 저는 부적절했다고 봐요. 지금 방송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평론가 아닙니까? 예. 여기서도 나와서 하고 뭐 다른 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SNS에서 얼마든지 의견들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준석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을 분란을 시키고 선당우사를 좀 해야 된다는 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소통관에서 빌려서 마이크 카메라 다 켜고 해야만 했는지 그건 제가 묻고 싶어요. 다른 그 자기 의사를 밝힐 충분한 장소와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장해찬 이사장이 지금 당의 당직자나 무슨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이 아니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평론가로서 이야기하거나 SNS 할 수 있는데 왜 저는 기자회견장을 자처해서 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어제 체리따봉을 받았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어제도 받았는지. 네, 어제 받았는지 궁금해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이후에. 저 지금 체리따봉은 아무나 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장해찬 이사장이 1년 전에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방울토마토 같은 과일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윤 후보가. 이게 한 1년 전 인터뷰입니다. 이걸 받으면 내가 보고를 잘했구나 느낌이 온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해야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사실은 몇 번 많이 받았어요. 아, 몇 번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죠. 아니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저 후보님한테 받았죠. 아, 윤석열 그래요? 후보님한테요? 당연하죠. 제가 저 전략실장 마지막 체리따봉이 언제셨어요? 마지막 체리따봉이 체리- 한참 너무 되셨-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대선 전이셨을 것 교수님께서 같은데. 그 체리따봉에 도취돼서 그 후보님께 너무 직언을 많이 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체리따봉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받은 적이 왜냐면 같은 윤석 파평윤 씨 때 대변인은 이제 없단 말입니까? 실제로 박평균 이제 씨끼리는 주위에서 그런 거 주고받지 따라다녀야 않는 것 되니까. 같습니다. 박평균 씨는. 그러니까 아니 체리따봉이 원래 따봉의 의미가 네. 잘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잘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후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해, 뭐 이런 네, 거. 잘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일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해찬 이사장의 표현을 빌자면 엄청 잘한다. 맞는 그런 것도 예, 있다는 뭐. 말씀이시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나는 체리 따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역시 윤석열 후보 지금의 대통령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마 장해찬 이사장이 최근에 계속 말을 크게 하고 특히 정론관 기자회견까지 간 것은 이준석 대표의 대응하는 청년 구심점으로서 본인을 부각하려는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척점에 말씀드린 본인을 것처럼 확실히 자리 잡는. SNS를 통해서 하건 그 방송에 나와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서 자기 의견을 내면 이 썰전 라이브에서도 밑에 자막 깔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예. 김근식 뭐라고 했다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소통가를 빌려서 했는지는 이제 아니 그것이야 당연히 지금 이제 그 장해찬 이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을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 이게 대비시킬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방식과 같은 배경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내가 당신과 같은 급이다라는 것을 화면 안에서 보여줬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뒤에 검은 배경에 앉아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랑 소통관이 어떤 국회에 있는 권위 있는 공간을 저기 또 국회의원 옆에 서 있지 않으면 아예 빌릴 수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청년재단 이사장 입장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자체는 사실 적절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준석 대 장해찬의 대비의 그림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장해찬 이사장 개인적인 결단이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이제 뒤에 배우가 있느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민해서 했겠죠. 방금 본심이 나왔다 접고 계신 중인 거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고민해서 진짜 이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충정에서 소통관까지 빌려서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어색하고 예. 그리고 누군가는 뒤에 누구랑 상의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식의 이준석과의 대결이 과연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일까? 저는 그래서 참 우리 당의 지금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의 예. 정치적 수준이라는 게 좀 더 품격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자세한 내막은 뭐 당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몰라요, 아시겠지만 당에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 뜬금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장해찬 그 이사장의 모습은. 그런데 이제 그 전당대회를 빨리빨리 해서 이 비상 상황을 끝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뭐 여러 의견들을 정합해서 보면 자, 이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직무대리 체제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을 갑자기 비상한 상황으로 비상이다라고 호소하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상대책위가 이제 꾸려진 거잖아요. 그렇게 꾸려졌는데 억지로 꾸려진 이 비대위를 갑자기 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전대를 또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너만 청년이냐 나도 청년이다. 장해찬 이사장의 목소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그래서 점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예.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대체제가 그 문자 파동에 드러났던 강기훈 행정관이 아니고 장해찬이었단 말이야. 라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장해찬 이사장이 했던 내용은 상당히 귀담아 들을 내용이고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그 굉장히 아픈 쓴소리가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의도와 방식과 좀 의아함을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 갤럽 조사가 발표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래프를 잠깐 보면 매주 금요일 한국갤럽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나오는데 28%입니다. 긍정이. 부정은 64%. 부정은 소폭 줄고 긍정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지난 있었던 건 사실은 영향을 주는 일은 홍수 피해에 대한 대통령 또 대통령실 정부의 대책 잘 못했다는 평가도 사실 많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8% 오른 거는. 뭐 28%가 높은 건 아닌데요. 예. 그래도 가장 최저점보다 한 4%포인트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있었다. 뭐 수해 복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래야 돼.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부합하는 게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측면이 있었다. 뭐 요 정도로 보는 거죠. 혹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을 하거나 뭐해도 핵심 지지층이 24~25%는 있다. 왜냐하면 28%, 23% 내려가다가 특별한 거 없이 25%, 28% 약간 이른바 하방 경직성 이런 것들을 좀 보였거든요. 더 많죠.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면 최소한 30%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4까지 내려간 건 핵심 지지층이 정말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라 혼줄이 한번 나야 된다 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지지 못하겠어요라고 돌아섰다가 너무 빠지는 거 보면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안 되지라고 이제 또 다시 마음을 돌려 먹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나누는데 문제는 이제 4분위로 나눠서 매우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아주 잘했다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 매우 잘못했다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50% 넘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전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25에서 30 사이에서 횡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게 40을 넘어서 50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중도층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들이 특히나 중도층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데 행여나 지금의 이 지지율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다른 판단을 해서 어차피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50%는 우리가 설득할 수가 없으니 요 25에서 30을 잘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되면 이건 바로 사정정국으로 돌아가는 그 신호탄이 될 텐데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뭐 휴가를 다녀온 뒤에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표정이나 이런 게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좀 차분해졌고 가라앉았고 액션도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 때 내놓은 포스터를 잠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라고 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던 모습을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약간 소탈한 모습을 어필하려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이 사진을 보고 대통령이 어디 있지라고 했는데 지금 왼쪽에 저렇게 많은 인물들 속에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은 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가장 중심 자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이 있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전에 2011년인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빈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하고 볼 때 상황실 요 사진은 약간 뽐따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들고요. 뭐 뻔땄다고 하기보다는 뭐 이런 장면도 참고했다. 이런 장면이 실제로 있었겠죠. 그거를 잘 찍은 이 대통령실의 이 사진 담당 분한테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왜 웃으세요? 아니 저거 죄송한데 유리석 대표님께서 너무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말씀하셔갖고 제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고 본인이 직접 웃으셔가지고. 아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말을 잘해서요. 뿌듯하시군요. 강동갑 파평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실제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고요.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사진을. 근데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역시 이영 송파병 산자부 김규식 장관은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안상훈 사회수석이고요. 그다음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아닙니까? 그다음에 뒤에 강인선 대변인 있죠. 그다음에 최용범 경제수석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 그다음에 왼쪽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모습이고 아마 대통령 옆에 안 보이시는 분이 아마 김성환 안보실장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할 게 뭐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변인이 전화 받는 장면은 상당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제 회의 현장은 아닐 거라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모든 홍보 사진은 그럼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여기, 아니죠. 여기 써 있기는 지금 제2차 비상경제회의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디예요? 비상경제대책회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네. 제 1차입니다. 지금 이 사진인데요. 제1차, 예. 비상경제 1차 비상경제회의인데 물론 뭐 비상경제회의를 하다가 잠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렇겠죠. 근데 이 사진은 김규식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왜 송파병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변이 들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비상경제
대책 회의였겠죠. 그러니까 대책 회의가 아니었고 연출자 사진이 좀 안심이 되고 정말 대책 회의라고 하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의 장소에서 전화기를 들었다. 그럼 그 전화를 통해서 회의의 내용들이 보완이 새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아, 구조인데. 그런가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 예. PD는 계속 좀 띄워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실제로 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중역이 전화기 들고 통화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불경제 이런 게 아니라 보안적인 차원에서 무선 통신기기를 사용해서 통화라는 거면서 이 회의 내용을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다 강현선 웃는- 대변인이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이제 다 웃는 이유는 모두가 이 사진이 연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근데 연출의 수준이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수습해야 돼.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맞고요. 그때 모였다가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사진 한 장 홍보용으로 찍으려고 갑자기 모여서 이렇게 연출을 했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강조하는 그 밑에 내용이에요. 민정수실 폐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비상경제 대책회의 사진을 걸어놓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데 홍보성이 바뀌긴 바뀌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홍보성 하나 바뀐다고 전반적인 뭐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했는데 그렇게 찔끔찔끔 개편해가지고 크게 감동 없을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사진 보니까 바뀌긴 바뀌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진은 전화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다 모였는데 최수성님 왜 안 오세요? 뭐 이런 느낌. 그럴 수도 비서실장님 있고요. 어디 계세요? 뭐 이런 걸까요? 비서- 갑자기 어디 계세요? 가장 심각한 것은 팬들고 적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예, 회의를 하면 대통령 말씀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명은 반드시 필기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회의 너- 끝나고 네, 네. 디테일이. 자료가 모자라서요. 모인 김에 사진 한 장 자료가 찍읍시다. 없었어요. 같이 보고 있고 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분은 또 건너편에 뭘 거꾸로 보고 계세요. 자료가 없나 봐요. 아, 그걸 또 예? 자료가 없나 봐요. 그럼 뭘 또 같이 나눠서 봅니까? 예. 사진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바마 알겠습니다. 대통령 때 사진을 좀 보고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저희까지 뭐 연출인지 어떤지 사실 연출을 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찍을 해야죠. 때는 사진 되게 찍을 때 해야죠. 좀 자기 폼도 좀 잡고 네. 연출하죠. 그렇죠. 근데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던 자리인 것은 예. 분명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